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문자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역시 오늘도 문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 한 분 선정해서 가족의 치유와 정을 섬세하게 표현한 뮤지컬이죠. 하늘아 티켓 2장 보내드립니다. 3369님 감사합니다. 월요일 새벽부터 아침까지 각종 정보 뉴스 잘 들었습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죠.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지난 10일이었었죠.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아파트에서 4명이 숨지고 128명의 사상자를 낸 큰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1층에서 난 불이 순식간에 건물 외벽을 타고 올라가서 많은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건축 그리고 소방안전 규제가 도마 위에 올랐는데 사건의 원인 분석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5년 동안 소방관으로 활동을 하셨죠. 강원대학교 소방방재학과 우성청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생 많으십니다. 예. 먼저 불이 난 원인부터 좀 알아보죠. 물론 이제 오늘 오후에 현장 감식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정밀한 원인이 밝혀질 텐데, 지금까지 보도된 거로 따르면은 1층 주차장에 있던 사륜구동 오토바이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교수님 보실 때는 화재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네, 일반적인 화재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예. 먼저 화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들의 실수에 의해서 일어나는 실화가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일부러 고의로 불을 지르는 방화가 있는데요. 예. 이 방화는 주로 보험금이나 원한 관계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방화를 하지만, 이 사륜구동 오토바이 화재는 그렇게 방화의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좀 낮아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방화의 가능성은 낮다. 그러니까 네. 오토바이에 의해서 이게 불이 났다 하더라도 이것이 방화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방화를 하려면 일반적으로 휘발유라든가 신호라든가 이런 거를 뿌리고 방화를 해야지 그 오토바이에다 불을 질러가지고 방화를 했을까라는 의심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불은 굉장히 빨리 퍼진 것 같더라고요. 예. 그날 바람도 많이 불고 예. 또 1층에서 2층,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불은 상층부로 향하는 불은 초당 한 3m에서 5m 정도가 올라갑니다. 보통. 예. 그런데 외벽이 전부 다 스티로폼으로 된 외벽이기 때문에 더 인화가 빠르지 않았겠나 생각이 됩니다. 스티로폴로 된 외벽이기 때문에 인화가 굉장히 빨리 됐다. 예? 네네. 근데요, 이렇게 오피스텔 같은 이런 건물도 스티로폴로 집어넣나요? 그런 것들이? 그러나 그때 지은 지가 한 2, 3년 됐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이 환경이 1인, 2인들이 살 수 있는, 1명, 2명들이 살 수 있는 작은 아파트를 좀 많이 짓자라고 해가지고 다닥다닥 붙여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 외벽은 보통 시멘트가 아니고 가연성 스티로폼을 가지고 그 위에다가 시멘트 몰타를 하는 공법이었습니다. 이게 시멘트 같이 보이는 것이지 그 안에는 가연성 스티로폼이 있었기 때문에 불이 빨리 퍼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스프링클러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더 참사가 커졌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스프링클러가, 첫째로요, 스프링클러가 이게, 이 장착이 의무화되어 있는 게 아닌 모양이죠? 예. 소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건물 자체의 화재 안전을 위해서 소방 설비를 해야 되는데,
또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과다하다 소방시설이. 그래가지고 소방시설이 많이 들어가면 건물 분양가도 비싸지고. 예. 그러니까 그런 좀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싼 아파트를 공급받고 싶고 또 정부에서는 관서에서는 소방법을 적용시켜야 되는데 예. 이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이런 것을 이번 같은 경우는 11층 이상만 스프링클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건물이. 예. 11층이 안 되면은 그것을 법망을 피해가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11층 이상은 건물 불이 나고 10층 이하는 불이 안 나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아하. 10층에서 불이 나나 11층에서 불이 나나 똑같이 불이 나는 건데. 네, 그렇죠. 네. 11층 이상만 규제를 했기 때문에 법망을 피해간 겁니다. 이 스프링클러 만드는 게 그렇게 돈 많이 들어가고 막 그렇게 복잡한 과정은 아닐 것 같은데 전 잘 모르지만. 예, 저도 소방서에 있어 보니까요. 예. 민원인들이 많습니다. 왜 과다하게 적용을 시키느냐. 불도 안 나는데. 이러다 보니까. 사실 모르는 거죠. 예. 예, 자꾸 규제 완화 하다 보니까, 이제 11층 이상으로, 적용이 된 겁니다. 이것은 이제 국회에서 이런 기회에, 이걸 기화로 해서 좀 법을 좀 이렇게 강화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요, 문제는 또 하나 이제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 17분 지난 다음에, 이게 그러니까 17분이나 이게 골든타임을 놓치게 됐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 원인을 뭐라고 보십니까? 소방차는 6분인가 빨리 도착한 것 같은데. 네. 물론, 사건마다 다 골든타임은 있는데요. 예. 소방에서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한 5분을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 예. 이 5분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화재는 처음에 이제 화재 초기에서 예. 중기에서 최성기로 도달을 하게 되면은 맹렬한 화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5분 정도 지나면은 이제 열 받을 대로 다 받고 예. 인화될 대로 다 인화되고 해서 그때는 소방차가 와도 끄기가 힘들 정도로 화재가 맹렬하게 번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5분을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 아마 가까운 인근에 소방관서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6분이고 11분이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고도 조금 지난 다음에 아마 그 불을 늦게 발견한 모양이더라고요. 네, 근데 늦게 발견한 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 그 아파트에도 소방관도 살았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층에서부터 불이 났기 때문에 발견이 빨리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다. 아하. 네. 그런데 어쨌든 소방차가 빨리 와야 되는데 조금 늦었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러면은? 아니, 소방차가 그게 6분 정도에 도착했다고 하는 것은 소방서가 동네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예, 소방서도 이제 국가에서,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예. 배치를 할 때, 동네마다 배치를 할 수는 없는 현실에서, 예. 6분 정도면 그게 늦은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네. 또 하나는 소방 헬기가 화를 키웠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다시 말씀해 그러니까 주시겠어요? 소방 헬기가 소방 헬기요? 예. 네네. 이 프로펠러 때문에 불이 더 번졌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물론 헬기가 위에서 떠가지고 바람을 날릴 때 전혀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근데 모든 화재 현장에 대부분 큰 화재 현장엔 소방 헬기가 가는 거 아닙니까? 예. 전혀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날은 바람도 좀 불었었고 또 불길을 보니까 상당히 맹렬하게 타고 있던데요. 예. 그렇게 위에서 아래로 부는 바람이 대형화재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예. 왜냐하면 불은 밑에서 위로 올라갈 때 순식간에 올라가는 것이지 위에서 부는 바람이 아래로 내려온다고 직접적인 영향이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또 이미 헬기가 도착하기
하기 전에 건물 전체가 화염에 충만하게 휩싸였기 때문에 예. 뭐 헬기가 전혀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대형화재가 되도록 영향을 미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결국은,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방헬기가 출동했던 이유도, 그때 굉장히 위독한 분이 계셨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헬기 안에서도 계속 인공호흡이라고 그러나요? 가슴 압박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하고, 그래서 병원에 옮겨가지고, 실제로 좀 더 큰 어떤 불행한 일을 막았다는 얘기인데, 그럴 때는 소방헬기가 불가피하게 출동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우선 신속하게 출동하려면 헬기만큼 더 빠른 게 없잖아요. 그리고 또 병원으로 이송할 때도 상당히 빠르고. 예. 그래서 진화라든가 인명 구조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헬기가 출동을 하는데 그날 기사를 보니까 헬기가 와서 바람을 많이 펴서 불이 너무 많이 퍼졌다. 이러는데 이후에 어떻게 해도 헬기가 안 왔으면 안 왔다고 또 이유가 나올 거고. 그렇죠. 왔다 그러고, 국민들 얘기를 다 들어줄 수는 없겠죠. 예. 현장 판단이 또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렇게 건물에서 말이에요. 1층에서 불이 났을 경우에 출입구가 막힌 상황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주민들이 대부분 옥상으로 많이 올라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옥상으로 올라간 거는 어떻게 대피 매뉴얼을 봤을 땐 적절한 대피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런데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불이 났는데 1층으로 내려갈 수는 없겠죠. 예.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건물이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올라올 때는 순식간에 올라옵니다. 그게. 또 아파트라든가 그런 주택에서 통로가 마치 굴뚝 역할을 합니다. 그 1층에 있는 불들이 10층까지 올라가 봐야 물론 한 층에 1초 정도 걸리면 10초 정도면 10층까지 충만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어디 나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도 이 건물은 다행히 옥상문이 열려서 옥상으로 나갔다는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다른 아파트들은 보통 방범용으로다가 키를 안 열어줘요. 옥상에 올라가서 이제 나쁜 짓을 한다든가 투신 자살을 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안 열어주는데 그래도 이 아파트는 그래도 옥상문이 열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구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보통 어떻게 해야 돼요? 옥상으로 가야 돼요? 아니면? 예, 옥상으로 올라가서, 헬기의 구조를 기다려야죠. 일부에선 몸을 낮추고 화장실 같은 데 가서 뜨거운 바람이 이 기도를 손상하지 않게 이 물을 적신 다음에 입에 물고, 예? 네. 구조를 기다려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 부분은 아니 안 됩니다. 가장 나쁜 방법이 방 한 구석에 가서 있는다든가 침대 밑에 들어가 있다든가 화장실에 가서 숨는다든가 이것이 가장 나쁜 방법입니다. 그래서 노출돼야지 베란다 같은 데 노출을 시켜야 구해줄 수가 있는 것이지 숨어 있으면 안 됩니다. 발코니 같은 데 나가면 어때요? 네,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괜찮고요. 네네. 자, 그리고요. 어쨌든 이번에 화재의 원인을 분석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밝혀지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이 보실 때 이번 화재를 계기로 해서 가장 크게 좀 개선돼야 될 부분은 뭐라고 보십니까? 크게 개선돼야 될 사항은, 저는, 2001년도에, 2001년도 9월 11일, 911 뉴욕의 110층짜리, 모건 스탠리, 모건 스탠리가 세계무역센터 건물이 그때 붕괴됐잖아요. 예. 그때 세계무역센터 110층짜리가 붕괴될 때 그 회사에 모건 스탠리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예. 그 회사는 직원이 한 2,600명 정도 되는데요. 그 2,600명의 직원이 세계무역센터 안에서 똑같은 테러를 당했는데 10명밖에 안 죽었어요. 그래서 이 모건 스탠리의 기적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이 사람들은 이 회사는 분기마다 한 번씩 피난 훈련을 합니다. 3개월에 한 번씩 피난 훈련을 한 번 하고요. 또 할 때는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훈련을
출전처럼 하고 어허. 즉 비상벨이 울렸다. 예. 그러면은 배낭에다가 중요 서류를 다 집어넣고 그 배낭을 밀고 그다음에 이제 질서 정연하게 자세를 낮추고 그 안전관리자의 지휘를 받아서 자세를 낮추고 다 1층으로 내려가는 거죠. 예. 1층으로 내려가가지고 그 안전요원이 지도로 하에 그렇게 훈련하는 모건 스탠리라는 회사가 예. 상당히 유명한 회사인데요. 예, 이번에 예. 중요한 교훈을 준 거죠. 그때 이 안전요원이 참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연습만이 살길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바쁜데 이런 걸 왜 하느냐. 예. 그러니까 그때 이 안전요원의 얘기가 연봉보다 중요한 건 당신들의 생명이다. 아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이 닥쳤을 때는 인간의 뇌를 움직이는 최상의 방법은 똑같은 훈련을 반복하는 것이다라고 했던 것이 기억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네. 지금까지 강원대학교 소방방지학과 우성천 교수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 연결하죠. 김세훈 기자.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나라 축구팀이 오만을 1대0으로 꺾었죠. 그죠? 네네. 2차전이 내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쿠웨이트랑 하나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토요일 날 아시안컵 1차전에서 오만을 조영철 선수의 골로 1대0으로 꺾었고요. 예. 지금 호주가 쿠웨이트를 4대0으로 꺾어서 호주가 1위, 예. 우리가 2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예. 2차전은 바로 내일 오후 4시에 예. 시간에 이제 열리게 되고요. 상대는 말씀하신 대로 쿠웨이트입니다. 우리가 쿠웨이트를 잡게 되면은 승점 6점을 확보하는 동시에 아무리 이제 나중에 승자승부 순위를 따지더라도 호주를 빼놓고 나머지 두 개 팀은 이기게 되니까요. 예. 오만하고 쿠웨이트를 하니까 16강 진출을 확정을 짓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피파 랭킹 이런 거 비교해 보면은 호주가 쿠웨이트가요. 지금 랭킹이 125위입니다. 예. 이번에 아시안컵에 출전한 나라 중에서 북한이 꼴찌고요. 예. 북한 바로 위가 쿠웨이트입니다. 그리고 1차전에서 호주한테 1대4로 완전히 크게 패하면서 분위기가 많이 다운된 상태에서 맞게 되는데요. 울리 슈틸케 감독은 선수들을 좀 폭넓게 활용을 하겠다. 예. 1차전에 뛰었던 이청용이라든지 조영철, 이청용은 좀 발목 부상도 약간 있고 해서요. 이런 선수를 제외를 하고 이근호라든지 그동안 뛰지 못했던 선수를 기용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슈틸케 감독의 의중은 1차전에 뛴 선수를 좀 쉬고 1차전에 못 뛴 선수를 2차전에 투입해서 이기겠다. 그럼 선수의 체력도 세이브하고 승리도 챙기니까 좋다. 이런 의미죠. 슈틸케 감독의 뜻대로 잘 된다고 하면 우리가 8강 진출을 손쉽게 결정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국외 여행 기간 연장 실패 때문에 이 선수 생활 중단 위기에 놓인 프로골퍼 배상문 선수 말입니다. 네. 하와이에서 열리고 있는 PGA 투어 대회에서는 선두권에 있다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현대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라고 해서요. 예. 지난해 우승자들이 모여서 한 30여 명이 모여서 치르는 그런 대회인데요. 배상문이 1라운드에 공동 2위를 했고 어제 2라운드에 공동 1위로 올라섰습니다. 11언더파. 근데 지금 3라운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5번 홀까지 2타를 더 줄였습니다. 그래서 13언더파 역시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무리 잘 하고 내일 라운드도 역시 선두로 지킨다고 하면은 우승을 할 수가 있겠죠. 이번 대회는 타이거 우즈나 로리 맥킬로이나 필 미켈슨이나 이런 선수로 빠졌지만 지난해 대회에서 우승했던 버바 왓슨이라든지 세계적인 선수들이 대부분 출전했습니다. 이런 데서 배상문 선수가 만약에 PGA 투어 3승째를 거둔다고 하면 병역법상은 배상문 선수가 사실 군대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병무청도 소집 일자 정도를 좀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렇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였습니다. 토마토가 그렇게 좋다길래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어머, 근데 토마토 진짜 좋아. 회식 많은 우리 대리운전 고객님, 특히 남자 고객님, 홍제동 김수미 강력 추천이 와요.
좌우로 정렬 2588 토마토 좋네 토마토 좋아 2588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유태인 학습법에 하브루타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짝을 이뤄 학습하는 옛 유태인 학습 방식인데요. 서로 짝을 지어 대화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어려운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함께하면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죠. 올해는 우리 이웃들의 무거운 짐들 우리가 조금씩 함께 나눠들면 어떨까요? 대한민국 모든 이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지워지지 않도록 2015 YTN 라디오 연중기획 함께 들어요 대한민국. 올 한 해 동안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들고 함께 귀 기울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합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피자 가격이냐 맛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광수씨, 피자헛에선 둘 다 포기하지 마세요. 크랩시림프, 포테이토 소시지, 치즈, 갈릭 불고기 5천만이 사랑하는 토핑만 올려 더 맛있는 피자. 두 번 주문 시 한 번 9,900원. 피자헛. 예, 오늘은 약간 조금 저기 했었는데요. 예, 괜찮습니다. 황태순 박상병의 워스트 베스트였었는데요. 예, 오늘도 황태순 박상병 두 분 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베스트, 워스트, 이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부터 얘기할까요? 워스트부터 얘기할까요? 베스트부터 얘기할까요? 저는 베스트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베스트요? 왜 워스트가 할 말이 많거든요. 할 말이 많아가지고, 베스트는 간단히 하자, 이 말씀이신데. 네. 자, 우리 황태순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그럼 베스트. 베스트는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두 분을 갖다가 공동으로 베스트로 모셨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박 박사님. 저는 베스트 원희룡 제주지사를 꼽았습니다. 아, 원희룡? 네. 자, 일단은 이 베스트를 우리 황 의원님부터 왜 이 두 분을 뽑으셨는지. 그래서 지난 8일이죠. 네. 8일 보니까 그동안 1년 넘게 국회에서 지지부진하던 김영란법, 이른바 부정청탁 및 예.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예.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 원장이 김용태 의원이에요. 예. 정무위에서 어쨌든 보면은 상당히 보면은 아주 획기적인 일이죠. 법안 물론 통과시켰고, 물론 오늘 정무위 본회의를 통과하고 법사에 넘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 지금 예. 법사위원장이에요. 예. 근데 이분은 굉장히 강력하게 김영란법을 갖다가 반드시 성안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인데 아하. 이번 말씀이 뭐냐니까 이상민 의원이 지금 일단 오늘 정무위를 갖다 오늘 오전 중에 통과해서 오더라도 1월 중에 5일 동안 숙려 기간을 거치겠다. 예. 그리고 2월 중에는 반드시 처리하겠다. 왜냐하니까 예. 지금 마침 그 정무위 법안 소위에서 통과된 법안 보면 조금 위원회 소지라든가 과잉 입법에 이런 어떤 논란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갖다가 법사에서 완벽하게 걸러서 그야말로 실효성 있는 법을 만들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어쨌든 1년 넘게 표류하고 있던 김영란법을 갖다가 정무위 법안 소위에서 통과시킨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과 이번에 법대할 때 지지부진하게 하지 않고 확실하게 이번 한번 할 때 확실하게 법을 만들어서 실효성 있는 법을 만들겠다. 일단 당장 오늘 1월 12일 날 법사에 통과시키지 않다 하더라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라. 2월 달에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이상민 법사위원장 두 분 베스트를 모셨습니다. 예. 공감합니다. 예.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 김영란법이 아마 오늘 내부적으로는 정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법사위를 통과 완전히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발목이 잡힐 것 같아요. 그리고 자꾸 수정에 숙려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아마 2월 입주국에서는 처리가 된다고 얘기하면 저는 이런 문제는 지금 그 대상이 그러니까 이번에 김영란법에 적용을 받는 대상이 굉장히 많아요. 예. 언론인까지도 좀 포함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 국민의 3분의 1쯤 됩니다. 이걸 좀 줄이고 하는 문제는 저는 이거를 법을 시행을 하고 난 다음에 줄여도 좀 늦지 않다고 봐요. 줄이는 문제를 언제든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이거 줄이는 과정이에요. 줄이다 보면 칼질이 너무 많아서 누더기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그 문제예요. 2번 기회, 지금 줄이는 거지? 줄이면은 1번 줄여 좋아. 2번, 3번, 7번도 있네. 15번, 23번 다 하고 됐다 하다 보면은 이거는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그래서 누더기 만들지 말고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정말로 문제가 있네. 그거는 그때 수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좀 이런 방법으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는 꼭 좀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까 언론인 말씀하셨는데 언론이 한 8,000명 정도 된다고 그래. 근데 문제는 지금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 이거 꼭 제가 무슨 특정. 근데 친형제지간도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거는 또 저 이익 충돌에 관한 법은 별도예요. 이게 좀 세 가지인데 원래 당초 김영란법의 세 가지 아이템 중에 하나 이익 충돌에 관한 법안은 일단 이번에 뺐습니다. 그래서 금품 수수하고 부정 청탁만 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 8,000명 그 기자 중에는 이거 뭐 제가 특정 어떤 직종을 갖다가 뭐 이렇게 뭐 폄하하는 얘기는 결코 아니지만 아니 패션 잡지 기자도 언론인이다 분명히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또 보면은 유치원 우리 유치원 선생님도 다 사립학교 교사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 국민의 거의 반 가까이를 갖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법이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한번 다듬어 보자 하는 가족의 범위가 민법상의 규정이기 때문에 형제도 다 포함됩니다. 형제도 포함이 되죠. 포함됩니다. 처가 형제도 포함됩니다. 처가는 근데 이제 이 생계를 같이 할 때만 해당이 되는 물론이죠. 그럼요. 네. 형제는 근데 그게 그건 이제 얘기에 좀 청취자분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부정청탁이라든지 특히 금품수수에서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족이 받았을 경우도 100만 원 이상을 받았으면 형사처벌하고 밑에는 과태료 처벌한다. 이 이야기인데 그 가족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하느냐 문제 아니세요. 그것도 좀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확실하게 왜냐하니까 정무위는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이고 법사위는 그야말로 법 체계와 작구를 갖다가 심사하면서 위원회 소지가 없도록 가급적 없도록 만드는 게 법사위 아닙니까? 그래서 이 5일 동안의 숙려기간이라는 건 전문위원 등 보면 내부적으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그 누구보다도 앞서 작년에 예를 들어서 정부안이 당초 김영란법을 갖다 대거 물을 타갖고 보냈어요. 정부에서. 그때 이상민 의원이 정부 원안이 아니라 김영란 초안에 맞는 법으로 다시 또 개정안을 갖다가 의원 입법했을 정도로 이 김영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겠다 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저는 이분이 무슨 뭐 법사위에서 뭐 발목 잡는다 이런 취지보다는 한번 깔끔하게 다듬어서 아까 박 박사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 놓고 자꾸만 고치다 보면 정말 누더기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만들 때 확실하게 만들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피력한 것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원희룡. 베스트 원희룡 지사를 뽑았는데 지금 새누리당 정부 청와대를 보는 국민의 시선이 곱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우리 빌릴 아닌데 정부는 우리는 아무 힘이 없는데 당은 다 서로 눈치만 보고 박 대통령만 지금 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요 타이밍이 언제냐면은 이번에 김영한 전 민정수석 파송이 나기 직전까지 그랬습니다. 그죠? 그때 그러니까 파동이 1월 9일에 나오지 않습니까? 1월 9일 아침에 조찬에 이 파동이 나기 직전에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다 칩시다. 누군가가 100% 대한민국은 혹시 우리 이 정부가 포기했거나 약화된 건 아닌가 모르겠다. 또 하나 경제민주화 이슈로 집권했으면 일관적이 되지 왜 포기했느냐.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이 문제. 또 하나 세월호 참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과연 정부와 대통령이 아파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정직하고 책임을 느끼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자. 그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는 것을 느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권 인사가 바로 그 장본인이 원희룡 제주지사였습니다. 이 사건 지금은 이런 목소리 많은 사람 많아. 이제는 김영한 파동이 나오기 직전에 청와대를 향해서 당을 향해서 이런 정도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얘기하면은 원희룡 제주지사 정도만큼은 우리 사회에서 정말로 여권에서는 괜찮은 자산이구나. 그래서 그래 이 정도는 돼야 된다. 할 말 한다. 대선 행보이든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의 여권 안에서 일종의 어떤 이 경고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괜찮다. 베스트로 꼽았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조금 뭐랄까. 조금 제가 심기가 조금 이상한가 봐요. 그러니까 아시보다 좀 이상했어요. 이상했어요. 원희룡 지사가 이 얘기를 하면 항상 진정성이
약간은 좀 의심돼요. 아, 왜요? 아니, 그러니까. 신기가 원래 안 좋아요. 원래 안 좋아요. 왜 홍준표 요 경남지사가 최근에 보니까 슬슬 신년에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대선. 나도 이제 보면 개파가 없어 내가 예전에 혼줄이 났는데 이제 나도 개보도 좀 만들고 슬슬 좀 신발끈도 조여매고 3년 동안 대선 행보 좀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 이야기한 즈음에 원희룡 물론 제주지사 같은 경우는 남경필지사 경기지사입니다만은 보면 이른바 뭐 공동정부 형태죠. 지방정부지만은 야당하고 이런 데 협치를 하겠다. 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데 앞서 말씀하셨던 뭐 경제 민주화 부분 같은 경우 이미 김종인 전 장관 같은 경우 몇 차례 얘기했던 얘기 아니에요. 그때는 입국 다물고 계시다가 이 얘기 탁 안 하고 보니까 이 원희룡 지사가 혹시 대권을 갖다 염두에 두고 홍준표 경남지사를 좀 의식해서 좀 흔한 얘기로 튀는 발언을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제가 약간 좀 비뚤어졌나요? 좀 많이 비뚤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원희룡 지사는 이분이 잘못 보내셨나? 이번에 처음이 아닙니다. 경제 민주화 관련해서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얘기를 그동안 수차례 강의만 해왔고 지사이기 때문에 언론에 많이 안 나와서 그래요. 예. 이 얘기를 많이 해왔고 또 하나는 홍준표 경남지사와는 차원이 다르죠. 혹시 이 방송을 홍준표 지사가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습니다만 홍준표 지사는 거꾸로 가고 있는 분이에요. 거꾸로.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보다는 더 뒤로 가고 있는 스타일이고 이 원희룡 지사는 앞으로 나가고 있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했던 바를 지키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것이고 예. 홍준표 지사는 안 지켜도 된다. 그러니까 진주 의료원을 폐지한다든지 무슨 무료고시 못하겠다는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차원을 달려봐야 된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심기가 불편하면은 저는 황철 위원처럼 저런 말이 나오거든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한마디 살짝 걸지 않을 수가 없네요. 저는 보면 아까 박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원희룡 지사는 앞으로 나가고 있고 홍준표 지사는 새누리당보다 뒤로 가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홍준표 지사가 얘기하는 그 무료급식에 대해서 자 경남 교육청에서 그 밥값을 갖다 썼으면은 감사를 받아라. 그 못하면 못 주겠다. 작년에 했었던 얘기죠. 또 재작년에 했었던 진주 의료원 그런 식으로 보면 흥청망청 해갖고 흔한 얘기로 하루에 의사 한 명이 하루에 한 명 환자분은 이것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예. 이른바 귀족 노조들의 그렇게 보면 놀이터를 만들 수 없다 했던 홍준표 지사의 이야기는 모르겠어요. 박 박사가 보시기엔 후퇴로 보이지만은 아마 보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수의 가치를 그만큼 확실하게 주장하는 사람도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워스트 얘기를 해야죠. 베스트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오늘도 아침에 와서 보니까 50%가 같아요. 50% 글쎄 같더라고요. 네. 아니. 저는 2명을 뽑았고. 워스트는 똑같아요. 저도 2명 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그럼 변명하지 마시고. 잠깐만. 동시에 합시다. 이거 2명 하지 말고 앞으로 1명만 합시다. 자, 이제 두고두고 나올 겁니다. 자. 대표. 자, 김영환. 이렇게 한 명씩만 하시면 어차피 2명 뽑으셨잖아요. 이걸 2명 뽑았는데 어제 김영환, 김기춘 뽑으신 거죠? 저는 김기춘, 김영환 뽑았고 박 박사님은 김영환 전 민정수석을 뽑았더라고요. 자, 말씀하시죠.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근데 저는요. 이 김영환 전 민정수석이죠. 이 행위가 옳다 그러다를 넘어서서 그런데 잠깐 따져봅시다. 넘어서서 아니 왜 이렇게 하죠? 그 배경이 뭡니까? 뭐가 그렇게 기분 나쁩니까? 민정수석이라고 얘기하는 자리는 이거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정말로 막중한.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공직기강 중에서 기강을 책임지는 자리 아닙니까? 예. 그 기강을 책임지는 청와대 민정수석이 스스로 기강을 그것도 차버렸다?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기분 나쁜 일이다 칩시다. 아무리 그렇다고 얘기하더라도 바로 직전에 공직기강을 얘기했던 김유철 비서실장이 뻔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문건 유출을 공직기강이라 얘기했던 국기문화라고 얘기했던 대통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뻥쳐로 놔버렸습니다. 우리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이 행태는 어떤 경우도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공직기강을 발로 뻥찬 공직기강의 주무수석 워스트입니다. 예. 저는 요즘 보니까 모 지상파의 그 개그 프로에 보면은 도낀 객긴이라는 그런 게 있어요. 도찐 객진. 그게 원래 보면 도긴 객긴이 표준어더라고요. 네. 그래요? 네, 도긴 객긴인데 그걸 도킹은 그 어떻게 우주서. 그건 도킹이고 도긴 객긴인데 우리가 보통 도찐 객진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딱 보면서 어제 사실 고민했어요. 원래 보면 이제 워스트니까 한 명을 뽑아야 되는데 김기춘 실장 그와 같이 보면 7개월 동안 물론 김영환 민정수석이 7개월 동안 대통령께 대면 보고 한 번도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다음에 이번에
지난 11월 28일 날 세계일보 그 문건 보도 이후에 그동안 이 건 사건을 갖고 지금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은 김기춘 실장과 우모 민정비서관 이 두 사람이 그 주도하는 가운데 완전히 본인은 배제돼 있었고 그런 가운데 1월 5일 날 검찰에서 중간 수사 결과 발표하니까 그날 사실은 이미 사표를 제출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의를 표명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자 김기춘 실장은 자 당신이 나와서 저 청와대 저 국회에 나와서 운영에 나와서 증언해.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내가 있을 때 있었던 일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것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내가 전혀 관여할 수도 없었고 내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그 가서 해명만 하고 변명만 하라고 나보러 물론 대전제는 아까 우리 박 박사 말씀하신 대로 공직자 그것도 검사 출신의 그것도 검사장 출신의 공직자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걸 대전제로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런 상태로까지 문제를 만든 김기춘 실장이 굳이 따지자면 좀 전 더 나쁘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난해 보면은 처음에 조홍천 공직기강 비서관 때 그 당시 홍경식 수석이 있을 때 아니에요? 그때도 보면 그런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건 그것이 유출돼서 막 시중에 돌아다니고 심지어는 보면은 그저 박지만 씨가 딱 이런 거 흘러왔으니까 좀 조사해 보시오. 묵살하고 그것만 해도 이른바 국기문란 행위를 갖다 방조한 방조죄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이것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또 보면 최모경이 자살했죠. 한모경이 지금도 보면은 뭐 종편에 나와서 나 회유당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내가 싸우겠냐 부들부들 떨면서 지금 정신병원에 가 있죠.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번에 1월 5일 날 우상범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발표한 그 문건에 대해서 발표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국민들이 납득할지는 저도 궁금해요. 이런 상태에서 야 김영환이 네 나와서 네가 다 책임지고 네가 해. 앞으로 이 상태가 특검으로 안 갈 것 같습니까? 국조로 안 갈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회 운영위에서 예를 들어 위증을 하거나 거짓말하면요. 그거는 국회에서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감옥 갑니다. 그거 보러 김영환 보러 너 죽어 하는 식으로 했을 때 과연 김영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 대목도 중요하다고 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청와대 내부의 권력 투쟁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김영환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나는 강하게 또 정직하게 살아왔다. 국회에 가가지고 내보고 위정을 하라고? 위정 못하겠는데? 그럼 진실을 말하라고? 그럼 폭탄이 될 텐데? 그러면 진실도 말 못하고 거짓말도 말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내가 집어던지지 마. 저는 이렇게 또 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변명이 뭐냐면은 변명이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겠다. 정쟁의 도구가 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거는 최악의 변명이라 생각해요. 대한민국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에 나오는 것이 나쁜 선례입니까? 그 나쁜 선례를 남기면 국회를 아예 없애버리세요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로 나쁜 생각이에요. 그건 좋은 선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도 모르는 사람이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자기는 박 대통령의 사람이라고요? 이번에 김영환 수석이 밀어붙인 사람은 뭐냐면은 김유진 비서실장에 대한 항명이 아니고 박 대통령에 대한 항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유진 비서실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의 대표입니다. 박 대통령을 바로 들어받은 건데 뒤에 물러날 때는 나는 박 대통령의 사람이었다. 그럼 이렇게 차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는 과정에 일말에 저는 아픔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에 나서 할 말이 없다. 차라리 그렇게 말하면 침묵을 지키든지 와가지고 국회 나가는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다. 뭐 정쟁의 도구가 되었다. 지금 여야가 정쟁을 위해서 합의를 봤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명하느냐. 나가는 모습도 썩 좋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뭐 보나마나 저거는 워스토를 뽑았는데 왜 김유춘 실장은 뭐 안 뽑았느냐. 제가 워스토를 뽑은 경우가 한두 번도 아니에요. 아마 한 대여섯 번 될 겁니다. 이번에 또 하면은 무슨 너는 억한 감정이 있어가지고 맨날 김규진 편집만 물고 늘었냐. 그런 말 나올까 봐가지고 이번에 일부를 뺐는데 다행히 우리 황 의원이 해주셔서 공감합니다. 네. 근데 우리 박 박사님 아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김영환 전 수석이 물러나면서 나는 박근혜 대통령 사람이다. 그 얘기 해놓고 왜 항명을 하냐 이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저는 이 대목에서 사실은 이번 사태 39일 동안에 이른바 지난 11월 28일 날 세계일보 보도 이후에 청와대 기류를 대충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짐작입니다. 추론입니다만은 대통령이 자칫 보면 흔히 얘기해서 김기춘 실장이라던가 몇몇 비서관들에 의해서 둘러싸여서 차단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실제 우리 왕조사에 보면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 대표적인 표현을 우리가 지록위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임금의 눈을 가리고 몇몇 권신들이 딱 둘러쌌을 경우는 그 옆에 있는 일반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깝깝한 거예요. 나도 저 황제를 모시는 신하인데 보니까 조고등 몇 명이 딱 둘러싸갖고 정보 차단하고 이것이 사슴을 가리키면서 이것이 말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와서 말이네요. 말이죠. 네. 그런데 옆에 그 사람은 사슴인 줄 알거든요. 그 말 못할 때 이 사람이 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누구의 사람입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박 대통령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그러니까 마지막에 박 대통령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뭐 청와대 수석은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나갈 때 그 국민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그럼 박 대통령을 위하는 걸 뭐고 이렇게 집어던지고 나가는 거는 뭐며 박 대통령도 국민이 뽑았습니다. 그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던지는 말은 뭔가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보니까 김영하 민정수석은 결국은 그거 나가서 변명에 불과해가지고 사실 따지고 보면은 청와대에서 항명을 한 저는 한때 이것이 일종의 문민 쿠데타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날 정도로 상당히 청와대에서 불쾌한 입장이거든요. 나가는 모양새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김영한 전 수석이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별로 저는 이렇게 공감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왜 그랬는지 본인도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바로 우리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정치적으로 복잡한 사안이 났을 때 이 문제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검에 맡기겠습니까? 예전에 대검 중수부 같은데 아니면 뭐 경찰에 맡기겠습니까? 바로 특검이라는 또 국정조사라는 또 청문회는 아주 좋은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김영한 전 수석 이번에 국회 운영위는 안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국정조사가 합의된다던가 청문회가 열리게 된다던가 특검이 있게 될 경우는 반드시 국민들 앞에 나와서 왜 1월 9일 날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명명백백이 밝히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지금 뭐 검찰 수사는 여기를 미치지 못할 것 같고요. 특검을 하더라도 이 부분까지 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국정조사밖에 없어요. 근데 국정조사할 때 또 새누리당에서 어떤 경우에도 김영한 전 수석은 안 된다 얘기하면 또 골치 아픈 겁니다. 이거 가지고 또 하나 많아요. 아마 저는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아니 김영한 전 수석 죽어도 안 된다. 민간인인데. 이제는 벗었는데 민간인이고 그때 또 예를 들어서 새로운 청와대 비서실장에 나오겠다. 그 비서실장 나와서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기억이 없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있을 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버리면요. 이것도 하나 많아요. 결국은 뭐냐면 진실을 파악하고자 하는 여야의 의지가 없으면은 어떤 제도를 갖고 와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번만큼은 새누리당에서 뭐 보수혁신위원회가 갖춘다고 있지 않습니까? 김은수 위원장 있지 않습니까? 또 김무성 대표 계시지 않습니까? 한번 이 문제 한번 팝시다. 파서 틀고 나가면은 오히려 청와대가 깔끔합니다. 그동안에 왔던 적폐들을 청산하지 않고 가다 보니까 막판에 뻥뻥 터지니까 지금 봐봤어요. 새누리당도 어쩔 수 없잖아요. 청와대도 어쩔 수 없죠. 대통령도 어쩔 수 없잖아요. 자, 이런 상황을 대처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국정조사라고 하는 좋은 제도가 있으니 여야가 이 부분만큼 풀어서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런 좀 역량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게 가능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니까 28 전당대회 있지 않습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 비정상인 상태예요. 그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 대선 후보가 탈당했는데 정상은 아니죠. 그 문재인 후보가 탈당한 건 아니죠. 아니 정동영 전전이죠. 조금 그건 논외로 하고 지금 28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리더십이 어쨌든 창출될 겁니다. 그동안 한 4, 5개월 동안의 비정상적인 모습 털고 정상적인 리더십을 갖다 발휘하게 되면은 이 문제가 그냥 안 넘어갈 겁니다. 반드시 야당도 이제 칼끝을 벼려서 자, 이거 국민들에게 알 권리 차원에서 알려야 된다. 국정조사 하자. 청문회 하자. 그때 되면 김영한 전 민정수석 반드시 국회에 나와서 증언해야 됩니다. 혹시 그때쯤 돼가지고 해외 장기 외유 나가지 않을까요? 유학 좀 가야 되겠다.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왔어요. 갑자기 몸이 아프다든지 또. 저는 이게 좀 약간 병적인 그런 게 있습니다. 혹시나 그러지 않고 황태수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나와서 좀 진실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분 말씀대로 따르자면은 민정수석이 25년간 국회에 출석하는 건 특별한 경우가 없었다. 다섯 번 있어요. 없었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의 배지를 떼면은 그때는 국회에 나와서 출석해서 얘기할 수가 있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죠? 오라고 그러면 되죠. 아니 국회에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안 나왔다. 5번 왔다니까요. 아니 나왔고 원래 국회에는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어느 수준에서 특별한 경우가 있는 건가? 청와대에서 날 사안이 있으니까 청와대 대표나 비서실장이 넣는 것이 특별한 경우인데 뭐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가 있으니까 넣으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도
이보다 더 특별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예. 과거에 없었다고 말한 것은 이것도 역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요. 9988님 차 세웠습니다. 아무 소리도 안 들어오고 오직 베스트 워스트만 기다려줍니다.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1788님 대통령을 모시는 최측근 참모가 상사와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는 사태를 보면 청와대는 대한항공을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조현아 상무 말 한마디에 사무장이 느리고 비행기를 회항시키는 기자. 그들의 철저한 추진력을 청와대는 배워야 합니다. 이거를 웃어야 되는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오늘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저희가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황태순 박상병 두 분 정치평론가와 함께는 베스트 워스트였습니다. 당신이 현대자동차를 구입했거나 렌트 리스를 했다면 당신은 지금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회원입니다. 주유, 쇼핑, 보험, 차량 관리까지 최대 200만 포인트로 즐기는 카라이프의 모든 것.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신율의 출발새 아침 저희가 준비한 수송 오늘 여기까지고요. 자 오늘 뮤지컬 티켓 받으실 분 말씀드리겠습니다. 9988님입니다. 번호도 아주 좋으세요.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산다는 뜻이겠죠. 자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저는 내일 오전 7시 15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찬 하루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